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거는 우크라이나 2004년 대선 지역별 지지 후보입니다. 이 회색이 유시첸코 지지를 나타내는데, 그 전체의 한 5분의 1 정도가 인구수로 따져서 러시아를 지지하고, 나머지가 서방 쪽을 지지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에 한 90% 이상, 8, 90% 이상 어, 유럽 쪽을 지지하고 서방을 지지하고, 이쪽에 높은 비율로 92%, 96%, 여기가 크리미아죠. 크림 반도인데 여기가 81.99니까 82% 러시아를 지지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러시아가 지금 점령하고 있지요. 이쪽 크림 반도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어, 따라서 요번에 폭격이 있은 데가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러시아가 지금 보면은 상당히 많은 병력이 일로 몰렸는데, 며칠 전까지만 해도 13만 명 얘기를 했는데 이제 또 19만 명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긴장을 좀 더 높이고 있습니다. 어, 지금 요 부분에서 나타났던,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에서 나타났던 이쪽 폭격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어,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반군 간의 다툼입니다. 서로 쐈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나라 언론에는 러시아 입장을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한쪽을 편드는지 뭔지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그 정도는 예상이 되지요.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 어, 여기를 뺏기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요 앞에 있는 나라들이 예전에는 전부 다 이 공산국가였지요. 근데 이제 이 공산국가들이 전부 다 유럽으로 편입이 되고, 유럽연합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하나만 여기 러시아 붙었다, 이 유럽에 붙었다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여기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여기가 뚫리게 되면은 러시아로서는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뭐가 불편하냐 하면은, 이게 여기가 뚫리게 되면은 그 요 바로 옆에 모스크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경계선부터 우크라이나가 유럽, 지금 러시아가 제일 관심을 가지는 게 나토 가입을 하느냐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EU에 가입을 하느냐입니다. 나토에 가입을 하고 EU에 가입을 하면은 러시아의 최전방 여기가 돼버립니다. 여기가 지금은 굳이 여기랄 것까지는 없는데, 여기가 돼버리면 모스크바까지 큰 산맥이나 이런 바다나 또는 큰 강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순식간에 밀고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예전부터 침입을 많이 당했습니다. 어, 예전에 보면은 알렉산더인데도 당했고, 나폴레옹한테도 당했고, 작은 전쟁들도 많겠지요. 많이 당해 놓으니까 앞에다 뭔가를 두고 싶어 합니다. 예전에는 많이 두었는데,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중국이 만약에 북한이 친미를 한다면은 어, 바로 코앞에 적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 놓는 말이 순망치안이지요. 입술이 망가지면은 이가 시리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입술이라 치면은 망가지면은 바로 다이렉트로 심장부로 들어가거든요. 여기도 어, 교통으로 들어가면은 금방이겠죠. 따라서 여기를 빼앗기는 것을 굉장히 러시아가 불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력의 60%가 일로 몰려 있고, 군사를 계속 넣으면서 대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푸틴이 우리말로 사나이죠, 사나이. 그러다 보니까 자존심이 되게 강합니다. 좀 강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군대를 배치를 했고, 전쟁이 나고 이 우크라이나를 점령해봐야 러시아가 실익이 별로 없습니다. 실익이 별로 없는데 이거를 뺏기는 거는 싫거든요. 그래서 여기로 우크라이나가 나토나 EU로 넘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고,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긴장을 강화시키면서 제일 덕본 게 미국이겠지요. 미국 정부가 덕봤다기보다는 뭐 장사하는 사람들, 뭐 무기 장사나 뭐 기름 장사하는 사람이 덕을 받겠죠. 왜냐하면 기름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이 사태가 어떻게 해결되나 따라 가지고 희비가 좀 엇갈릴 수 있는데, 지금으로 볼 때는 미국도 덕을 받고 러시아도 덕을 받습니다. 뭐 좀 손해 본 곳이 유가가 올라가 손해 본 곳이 이쪽 뭐 유럽 쪽이 좀 손해를 봤죠. 이 EU도 전체를 본다면은 전부 다 이쪽을 지지하느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쪽에 이 나토군이 다 지지를 하느냐 하면은 독일은 조금 한 발 정도, 반발 정도 빼놓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죠.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독일이 재생에너지 가지고 뭐 한다고 책에는 많이 나와 가지고 독일이 뭐 재생에너지 가지고 뭐 그러니까 태양광, 뭐 풍력 이런 가지고 자체 다 조달한다고 뭐 착각을 하고 있는데, 자기 에너지에 뭐 반의 반도 제대로 조달 못 합니다. 에너지 자금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러시아로부터 가스를 수입해 가지고 그거 떼워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가스관을 잠가 버리면은 독일은 그 겨울에는 얼어 죽지요. 여름엔 쪄 죽고. 그래서 러시아와 대립각을 세우는 것을 갖다 그렇게 원치 않는 유럽 국가 중에 하나가 독일이 되겠습니다. 그 러시아 같은 경우 우크라이나를 침범하게 되면은 이 서방 EU가 똘똘 뭉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 뒤에는 또 미국이 있지요. 그러면은 러시아 입장에서 경제적 제재를 들어가면은 중국처럼 별로 덕볼 거는 없습니다. 덕볼 거는 별로 없어요. 이 긴장을 시켜가지고 유가가 올라가면서 또 손해보는 나라가 중국과 뭐 우리나라가 있지요. 대한민국. 우리나라도 에너지 수입하는 나라니까. 더군다나 원전을 없애가지고 이런 에너지에 그 기대는 그런 부분들이 더 커졌지요. 원자력이 있을 때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따라서 이건 미국이나 이 산유국들이 보고 있고, 손해는 뭐 유럽이라든지 에너지를 수입하는 국가들, 제조가 발달한 국가들이 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을 제외하고.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이대로 대치 상태만 유지해도 미국이 큰 이익을 얻고 러시아도 이익을 얻고 한 상황이 됩니다.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이 러시아가 이 정도 배치를 하면은 군사적으로 볼 때는 그 큰 이동을 통해 가지고 동북아에서도 이동을 했고 요 위쪽에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위에서도 이동을 했지요. 여러 군데서 군사를 빼와가지고 이쪽에다가 러시아 군사의 그 60% 정도의 화력을 배치를 했고 며칠 사이에 13만 명에서 19만 명으로 상당히 큰 군사력을 추가 배치했습니다. 그러면은 뭐라도 일어나야 되는데 미국이 16일 날 러시아가 공격할 거라고 거짓말을 했지요. 가능성이 적은데 뭐 전 세계가 주목하게끔 16일 날 침공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미국 측에서 뭐 미국 대통령이 얘기했습니다. 바이든. 거짓말이었죠. 그리고 아직도 계속 침공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 약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지전 정도. 왜냐하면 여기 크림반도 점령했듯이 이쪽 반군이 점령한 부분에 그 러시아 지지율이 뭐 90 몇 프로가 되니까 90 몇 프로가 되면은 거의 뭐 러시아 땅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서 포격이 나왔고 그걸 갖다가 우크라이나 정부군에서 쐈니 반군이 쐈니 뭐 시끄럽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쏜 것 같네요. 왜냐하면 여기가 반군 점령 지역이니까. 근데 이것도 러시아 자작극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쨌거나 23일 날 다시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협상을 한다니까 외교 협상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긴장 상태가 계속되면은 덕보는 나라는
미국이 크게 덕을 보고 산유국들이 덕을 보고 러시아도 덕을 봅니다. 근데 손해보는 나라는 여기 전쟁하는데 우리나라가 손해를 보지요. 중국도 손해를 봅니다. 여기서 가스를 수입하는 독일도 손해를 보겠지요. 뭐 우크라이나도 물론 손해를 봅니다. 러시아는 별 손해 없습니다. 하지만 이걸 점령했을 때 유럽이 EU가 똘똘 뭉치고 러시아에 대항을 하면 러시아는 이 주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 수 있습니다. 공격을 내가 점령을 하면은 다시 서방 쪽에서 공격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전쟁이 커지겠죠. 그러면은 러시아도 지금 화력의 상당 부분로 몰았기 때문에 동북아 쪽이 텅 비지요. 텅 비었습니다. 러시아가 중국하고 손잡고 여기를 공격을 한다. 이러면은 중국 남쪽, 남중국 해 쪽, 우리나라 쪽도 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힘의 공백이 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당히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알게 모르게 끼치고 있지 않나 하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뭐 군사 전문가가 아니니까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게 주가하고 자꾸 연관이 있으니까, 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볼 때,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나라 주가 3316에서 떨어져가 여기서 하나의 파동이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나고 반등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연결 파동 하나, X 파동을 두고 그 다음에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다시 하락을 했는데 이 하락이 이걸로 끝이 난 건지 끝이 나지 않은 건지 좀 모호합니다. 나는 끝이 났다고 판단을 하는데 내 구독자 중에 한 분이 뭐 상당히 시장을 잘 보지요. 근데 그분이 하방을 얘기하니까 또 그분 시각에서 또 볼 때 이게 뚫릴 가능성도 있다 하고 보이는데, 일단은 지금 여기서부터 바닥을 찍었을 가능성이 뭐 한 절반쯤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반등이 올라오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여기 21선, 21 라인에 딱 붙어 있습니다. 요거를 뚫고 올라가느냐 올라가지 못하느냐는 이 변곡점에 지금 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하락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입니다. 여기서부터의 하락. 근데 여기서부터의 하락은 끝이 난 건지 더 떨어질지는 반반입니다. 전체적인 환경을 볼 때는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도 뭐 그래 시장에 우호적이지 않고 미국의 뭐 긴축 부분도 뭐 그리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긴축은 또 금리 인상하고도 관련이 있죠. 금리 인상, 긴축 이런 것들이 우리 시장에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내려오고 있는 하락이 끝나지는 않은 것 같아. 근데 여기서부터 떨어진 거는 이걸로 끝난 건지 아닌 건지 좀 명확하지 않다. 그 와중에 우크라이나 쪽에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뭐 이거는 사실입니다. 긴장을 풀 법도 한데 아직 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최악을 본다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 뭐 내 나름대로 예상을 한다면은 여기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있다면은 최악의 경우 친러시아 성향이 큰 요 반군이 점령한 부분 정도는 러시아가 가져갈 가능성도 크게 배제하지는 못한다. 그 정도 가지고 미국이 러시아와 전면전을 하겠다. 뭐 이럴 가능성은 좀 적지 않을까. 뭐 최악의 경우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체를 점령할 가능성은 극히 없고 이 부분을 점령을 한다면은 반군 점령 부분 이거는 러시아가 대부분의 군사 지금 19만 명이 들어와 있다 그러죠. 대부분의 군사와 상당 부분의 화력을 갖다가 철수시키더라도 이 점령지를 장악하는데 별 문제가 없지 않나 하고 보입니다. 그러면은 뭐 그런 사태가 벌어질 때가 바닥이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뭐 고래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 군이 여기를 포격을 하게 되면은 당장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뭐 반군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분쟁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군이 스스로 자기를 쏘는 건지 우크라이나가 쏘는 건지 뭐 러시아가 쏜 건지 뭐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우크라이나가 반군 지역을 쏘았다고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포격을 내방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고 뭐 그 뒤에 정식 언론은 아니지만은 뭐 또 교전이 있었다는 소리도 들리고 있는 거 보니까 좀 시끄럽기는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긴장도가 며칠 전보다 16일 날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다고 했는데 기습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거짓말이죠. 바이든이 거짓말인 겁니다. 누가 기습을 날짜를 정해놓고 기습을 하겠습니까? 좀 거짓말이죠. 뭐 미국이 뭐 두 정당이 있죠. 공화당이 있고 민주당이 있는데 민주당들이 뭐 거짓말을 잘하고 겉모술수에 좀 능합니다. 통상적으로 바이든 같은 경우 뭐 계속 전쟁이 날 듯이 하면서 미국의 이권을 다 챙겨가고 있지요. 이익을 다 챙겨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러시아도 뭐 손해보는 장사는 아닌데 미국만큼 큰 이익은 보지를 못하고 있지요. 뭐 단지 기름값이 올라가지고 뭐 덕을 보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장기화될 거냐 뭐 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과거부터 계속 있어 온 일입니다. 과거부터 계속 뭐 한 20년 가까이 있어 온 일이고 더 앞으로 당기면은 몇백 년간 계속 있어 온 일이다. 근데 뭐 지금 이 사태를 부각시키는 거는 지금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하고 EU에 가입을 하려고 하는 뭐 지금 친서방 쪽 정권이 탄생해 가지고 너무 저쪽으로 가면은 러시아가 불편하니까 여기에 협박을 하는 거죠. 근데 우크라이나가 전면전을 결사항쟁을 하지 않으면 또 넘어갈 가능성이 있지요. 근데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결사항쟁을 하고 우방 쪽에서 서방 쪽에서 또 도우려고 하고 이러니까 전쟁은 쉽게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렇지만 국지전이 일어날 가능성은 조금 있다. 최악의 경우 이때 크림반도를 줬듯이 요 반군 지역 정도는 뭐 빼앗아갈 가능성도 있다. 최악의 경우 그 정도로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뭐 어디에서도 뭐 이런 분석해야 되나? 뭐 마음대로 추정을 하는 데가 없는데 나는 그래 봅니다. 이 정도는 뺏을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여기서 포격이 있은 거는 일단 러시아가 간을 봤다. 그거 볼 수 있겠죠. 러시아가 간을 봤다 정도. 자, 그래서 여기서 내려왔고 바닥을 찍고 이거를 재차 하락을 뚫고 내려갈 가능성은 지금 당장은 많지 않다. 여기 변곡인데 이 변곡에서 한 번 올랐다가 내리고 두 번째 돌파 시도를 했는데 아직 못했습니다.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뚫고 올라가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뭐 1%라도 더 많다. 변곡인데. 예. 그리고 여기 주봉에서도 볼 때 121선을 딛고 지금 올라가는데 5주선에 지금 부딪혀 있거든요. 5주선을 뚫고 올라가면 그 다음이 어디냐면 여기 초록색이 21선이고 20주선이고 여기가 60주선입니다. 그래서 이 60주선을 향해서 20주선을 돌파하려고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더 뚫고 내려가든 내려가지 않든 뭐 그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내려오고 그 다음에 반등이 들어왔다가 재차 떨어질 가능성이 꽤나 있거든요. 재차 떨어질 가능성이. 재차 떨어질 때 쌍바닥을 칠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직 이 하방이 끝난 게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하방이 끝났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조정이 필요하다. 조정이 필요하다. 무엇에 대한 조정이냐? 여기서부터 올라온 거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지금 이 전체의 조정인지 아니면 여기서의 조정인지 또 조금 뭐 불명확합니다. 이런 파동으로 끝이 난 건지 아니면 여기서 1, 2, 3 해가지고 끝이 나고 어쨌거나 이 전체 조정이 들어와야 되는데 전체 조정일 거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하고 있는데
이 정도로 얕은 조정 끝이 날 것이냐, 좀 더 깊은 조정이 들어올 것이냐의 부분인데, 이 정도로 깊은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은 좀 적지만은 지금 조정은 너무 얕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깊이가 적절하다 하더라도 기간이 너무 짧다. 올랐던 기간이 한 18개월 정도 올랐지요. 18개월 정도 올랐는데 반해가지고 18개월인가 16개월인가 모르겠는데 한 10몇 개월 올랐습니다. 내린 조정이 10몇 개월이 안 되죠. 아직 10개월도 안 됩니다. 이때가 6월이고 지금이 2월이니까 한 8개월 조정받았지요. 8개월 조정받고 바로 올라간다. 이거는 기간적으로 조정 기간이 너무 짧다. 그럼 여기서 횡보를 할 것이냐, 뭐 올랐다 내렸다 할 것이냐, 여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 조정의 기간은 더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뭐 굳이 얘기를 해라 그러면 이 변곡점에서 위로 올라갈 가능성과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거의 동일한데 뭐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많지 않을까. 왜냐면 아래로 언더슈팅이 나왔으니까 이 21선 정도는 뚫고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최소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주봉으로 볼 때도 많이 떨어지고 반등다운 반등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방으로 끝이 난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반등 같은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이 하락 와중에 짱대가 나오면은 이 짱대가 음봉이 마지막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일봉으로 볼 때는 쭉 빠지다가 이 짱대 음봉이 하나 나왔지요. 여기 짱대 음봉인가 했더니 좀 짧았는가 더 긴 짱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락이 끝났을 가능성이 좀 있다. 그리고 이날 위클리 옵션 만길이었는데 400배가 났거든요. 400배가 나서 이걸로 하락이 마무리됐을 가능성이 꽤나 있겠다. 뭐 이런 판단을 나름대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위클리 그 통상적 옵션 쪽에서 뭐 100배, 200배 계속 났거든요. 한 10년 동안 날 100배, 200배가 다 났습니다. 근데 1000배짜리는 10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나오는데 그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기간에 위클리 쪽에서 많은 큰 변동성으로 인해 가지고 큰 시세가 났고, 그래서 이 시세로서 1달러를 쥐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반등이 들어오고 있다. 반등 와중에 여기서도 변곡인지 이 목요일날 거제죠. 목요일날 영업일 거제입니다. 목요일날 하루 만에 또 100배 200배짜리가 또 났거든요. 요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날 가능성이 굉장히 적은데 뭐 아래로 200배 위로 뭐 한 4, 50배 났습니다. 그래서 이 흔듦에서도 그 정도 났다 하는 것은 이게 변곡점일 가능성이 높다. 이 변곡점이면은 여기서 내릴지 오를지를 판단하면은 미국 사태와 악재는 많은데 좀 오를 가능성이 1%라도 더 있지 않을까. 뭐 나는 51대 49로 일단 윗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일단은 미국 시장은 어제 내렸습니다. 미국 시장이 어제 내렸기 때문에 밑으로 더 갈 것 같은 불안감은 있는데 그 불안감 나중에 위로 갈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로 가는데 얼마큼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올라가다가 재차 이거를 뚫고 내려가는 하락이 발생할지 아니면은 요 위 쌍봉 정도 치는 3000 정도 올라가는 이 하락에 대한 반등이 들어올지 이게 아직 좀 불명확하거든요. 따라서 좀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내가 볼 때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있어 보인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주식은 지금 그래서 종목마다 좀 다른데 여기서 이만큼 빠졌지만은 주식은 반토막 난 것들이 꽤나 많습니다. 꽤 많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고수들이 하락장에도 돈을 버는 고수들이 돈 번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 하락장에서
주변에도 보면은 고수라는 사람 중에 돈 번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뭐 박사님 같은 경우도 뭐 돈 별로 못 벌었습니다. 이 하락장에서. 이 상승장에서는, 이 상승 내지 횡보장에서는 뭐 그나마 벌었는데, 이 하락장에서는 별로 못 벌었습니다. 그저 뭐 대출 받은 거 이자 정도, 신용 이자 정도 벌은 게 다인 정도니까 뭐 그냥 체면치레 정도 했다, 뭐 이 정도 보면 되죠. 그래 되면은 다른 고수들도 뭐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내 정도 되는 실력은 뭐 돈 다 틀렸다 보면 되죠. 이 올랐다 내렸다는 이 와중에 신용이나 미수 썼기 때문에 거의 다 틀렸다. 근데 박사님 같이 고수 중에서도 1% 안에 드는 고수, 이런 고수들도 상당히 수익을 내기가 만만치 않은 장이었다. 뭐 이런 개념이 듭니다. 뭐 그 이유는 뭐 들어있지만은 이유를 다 차치하고서라도 일단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따라서 지금 여기서부터 올라오고 있는 와중에 이제 묵혀놓은 것들이 이제 수익을 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 수익이 나면은 가능하면은 그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은 들어가면 됩니다. 장기 투자하는 조건들이 있지요. 망하지 않을 회사, 내리가더라도 망하지 않을 회사, 올라오면은 내린 것보다 더 올라올 수 있는 회사, 그런 걸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 걸 선택하면은 내리왔다가 올라올 때 뭐 수익이 나지요. 뭐 박사님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서 한 2년 정도 물려있던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 떨어지기 전에 올라갈 거라 보고 들어갔는데 내리는 바람에 물렸죠. 그리고 2년 동안 내려가 있다가 이제 올라와 가지고 거의 본전 비슷하게 와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올라가면 또 올라가겠죠. 따라서 그런 종목들을 바라볼 때 이게 단기적으로 바닥을 치고 이제 좀 올라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게 완전한 바닥일 수도 있습니다. 완전한 바닥.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서 올라갔다가 재차 내릴 때 여기 쌍바닥 치고 말지 더 빠질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거는 그때 가서 봐야 되는 거고, 일단 주봉으로 볼 때만큼 내렸지요. 따라서 여기서 올랐던 시세가 이거를 뚫고 내려갈 가능성은 나는 1%도 안 된다 생각합니다. 1%가 안 됩니다. 여기서 올라간 게 뚫고 내려가면은 개인은 거의 전멸한다 보면 됩니다. 전멸. 아무리 어려운 장이 되더라도 개인이 전멸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거고,